여기 외국인이 산더미처럼 쌓여진 물건을 보고 경악을 하며 놀라는데요. 그녀는 이 광경이 희귀한 듯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찍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놀랐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제게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런던의 출판사에서 일할 때도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기사는 자주 작성했지만 한국은 저의 관심 밖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제게도 놀라운 일이네요. 모든 것은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쯤 런던의 한 카페에서 마감 기사를 쓰고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 동양인 커플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그들 앞에 놓인 태블릿에서 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풍경이 담긴 영상이었는데 새벽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호기심에 영상의 출처를 물었고 그것이 한국의 어느 수산물 다큐멘터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식문화와 수산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죠. 그날 밤 편집장에게 한국의 식문화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다룬 연재물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편집장도 제가 준비한 기획안을 보고는 흔쾌히 승인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6개월간의 한국 취재를 위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제안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네요. 첫 출근 날 사무실 근처 시장을 지나며 마주한 풍경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커다란 수조 속 광어들이 유영하는 모습과 칼솜씨 좋은 상인들의 손놀림,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는 사람들의 활기가 이방인인 저를 압도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잠들 줄 모르는 생명체 같았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 제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여전히 환하게 빛나는 간판들과 부지런히 움직이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더욱 놀라웠죠. 새벽 7시, 이미 지하철은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빠르게 화면을 스크롤하는 모습들. 런던의 지하철에서는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로운 모습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취재를 위해 들른 전통시장에서 한순간이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수첩을 들고 광어 판매대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한 할머니가 제 옆에 서서 광어를 고르고 계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광어의 눈과 비늘을 꼼꼼히 살피시던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란 걸 눈치채고는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와 함께 광어 한 마리를 가리키며 이 광어가 우리 양식장에서 정성껏 키운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서 본 자부심과 따뜻함은 제가 그동안 속도와 효율이라는 차가운 시선으로만 바라보던 한국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빠른 템포 속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정성과 자부심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저의 취재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바쁜 일상과 빠른 서비스를 표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를 찾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중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다는 호주 출신 칼럼니스트 에밀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에밀리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0년 전 그녀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일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주문한 치킨이 30분 만에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 심야에도 영업하는 식당들,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식 문화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밤중에 갑자기 아파서 찾은 병원에서의 경험이었다고 했죠.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의사가 친절하게 진료하고 24시간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아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빠른 서비스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배달이 늦어질까봐 신호도 무시하고 달리는 배달기사들의 위험한 질주, 야간 진료를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의료진들,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식에도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모습까지.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한 택배 기사의 이야기는 그녀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 기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택배를 배송했고 손상된 물품이 있을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다뤘다고 해요. 빠른 배송보다 고객의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그의 이야기에 에밀리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노트북을 펼쳐 경북 포항의 한 광어 양식장 취재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랜턴을 비추며 수조를 점검하는 양식장 관리인의 모습이 화면 속에 담겨 있었어요. 365일 멈추지 않는 산소 공급기의 소리, 끊임없이 순환되는 물살 소리, 그리고 바다와 맞닿은 양식장의 거친 파도 소리까지. 에밀리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풍이 올 때면 밤을 새워 양식장을 지키는 사람들, 광어들의 상태를 매일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하는 작업자들, 수온일도, 차이로 밤잠을 설치는 관리인들, 그들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죠. 혹시 이건가?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빠른 서비스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에밀리는 가방에서 오래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바닷바람에 다른 듯한 표지, 소금기로 약간 뒤틀린 페이지들이 30년이라는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양식장 관리인 김 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정갈한 글씨체로 빼곡히 적힌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새벽 수온 18.5도, 염도 32.8, 산소농도 6.5,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기록된 숫자들이 줄지어 이어졌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숫자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메모들이었습니다. 3번 수조 왼쪽 구석에 광어가 먹이를 잘 먹지 않는다. 내일 아침 다시 살펴볼 것 태풍이 온다고 하니 산소 발생기 예비 전력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겠다. 때로는 올해 첫 출하한 광어들이 식당에서 호평을 받았다며 기쁨을 표현한 문장도 있었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 사이에서 바다 내음이 묻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면에 잉크가 번진 자국, 비가 묻었던 흔적, 밤샘 작업 중에 떨어뜨린 듯한 커피 얼룩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일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경쟁이 아닌 어쩌면 자신의 일에 대한 끊임없는 정진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갈 무렵 우연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 수산시장의 경매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나섰던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분주한 시장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하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수산물 품질 관리원이었습니다. 제가 무분별하게 촬영하던 곳이 수산물 검역 구역이었다며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외국인 기자가 이른 시간에 시장을 취재하는 게 궁금했던 듯 제 취재 목적을 물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준의 차분한 설명은 제가 알던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는 경매장 한켠에서 진열된 광어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광어의 맛과 식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봄에는 산란을 앞둔 광어가 살이 차오르고 여름에는 수온이 올라가며 지방이 올라 부드러워지고 가을에는 산란을 마친 광어들이 다시 살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설명이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아침 경매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경매장을 걸으며 하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수첩을 꺼내 그의 조언을 받아 적기도 했어요. 한 수산물 도매상의 광어를 검사할 때는 작은 손전등으로 비늘 하나하나를 비추어가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일과는 매일 새벽 3시에 시작된다고 했어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그는 양식장의 수온과 산소량을 체크하고 이상이 있는 곳은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 번은 태풍이 올 것이라는 예보에 10시간을 쉬지 않고 전국의 양식장을 돌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해요. 하준의 재킷 주머니에서 우연히 떨어진 수첩에는 5년간의 기록이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남 완도의 양식장 수온 변화 그래프, 제주 서귀포 어판장의 계절별 어획량 통계, 포항, 구룡포 앞바다의 플랑크톤 농도까지 그 기록들은 마치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해녀의 물때 책처럼 세밀하고 정확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수첩 여백마다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광어들 먹이 활성도가 떨어진다. 수온 변화 추이 지켜볼 것. 양식장 관리인 어깨 수술 후 복귀, 주말 야간 점검 내가 대신 가야겠다. 이런 기록들은 단순한 업무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준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수산물의 품질은 단순히 과학적인 수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 그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모두 어우러져야 비로소 좋은 수산물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하준은 경매장 한쪽에 놓인 나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같은 시기에 잡힌 광어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별된 몇 마리가 있었어요. 비늘의 광택과 눈의 선명도는 비슷해 보였지만 하준은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냈습니다. 하준의 수첩에는 각 광어가 자란 양식장의 특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거친 파도와 싸우며 수온을 지켜낸 통영의 양식장, 밤낮으로 산소 농도를 체크하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낸 완도의 어부들, 먹이의 배합을 연구하며 끊임없이 기록을 남긴 포항의 관리인까지.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수첩의 페이지에는 단순한 품질 검사 결과가 아닌 현장의 이야기가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정성스레 적은 양식일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초소에서 뜬 눈으로 지새운 날들의 기록, 첫 출하의 설렘을 담은 메모들, 그 모든 순간이 오늘 이 자리에 놓인 광어 한 마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시장 한켠에 걸린 온도계와 수질 검사기가 딱딱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하준의 손끝은 그보다 더 정확하게 품질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이제는 그의 감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경매장을 나서는 길,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문득 2년 전 런던 빌링스게이트 수산시장에서 취재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6시 컨베이어 벨트 위로 쏟아져 나오는 수산물들이 자동 선별기를 통과하며 크기별로 분류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고무 장갑을 낀 채 컴퓨터 앞에 서서 모니터에 표시된 수치들을 확인하며 버튼을 눌렀죠.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시장의 셔터가 내려갔고 남은 재고는 모두 냉동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의 한국 시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새벽 2시, 이미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 상인은 무릎을 구부린 채 수조 속 광어 한 마리 한 마리의 눈을 들여다보며 상태를 확인했고 다른 상인은 손끝으로 비늘의 탄력을 가늠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긴 호스를 끌고 와 수조에 물을 갈아주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얼음을 채워 넣으며 수온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시장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어요. 한 청년은 커다란 수조 속에 손을 담그고 물살의 세기를 확인하고 있었고 노년의 상인은 작은 저울로 광어의 무게를 재며 먹이의 양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단 하나의 버튼으로 해결될 일들을 이곳에서는 수십 번의 손길로 완성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준과 에밀리를 만난 후 제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런던의 수산시장이 마치 거대한 공장 같다면 한국의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순간에는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제 칼럼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방식들이 어쩌면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골목 안쪽 바다를 연상시키는 푸른 등이 걸린 작은 횟집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할아버지는 오래된 나무 손잡이가 달린 라탄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4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감정가처럼 세심했어요. 수조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광어 한 마리 한 마리의 지느러미 상태를 확인하고 비늘의 윤기를 살폈습니다. 때로는 수조에 손을 담가 물살의 흐름을 느끼며 그날의 광어 상태를 가늠했죠. 상인들은 그를 보면 먼저 그날의 최상품을 내어놓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면 할머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는 항상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40년간의 간장 배합법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취재가 무르익어갈 무렵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런던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조슈아였어요. 그는 아시아 전역의 식문화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작업차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반가웠습니다. 영국에서의 추억을 나누며 웃고 서로의 취재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은 고향의 향수를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조슈아의 시선은 제가 발견한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의 바쁜 일상을 비판하며 이곳의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처져 있다고 했어요. 특히 양식장 취재를 따라 나섰던 날 그의 태도는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자동화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사람의 손으로 하고 필요 이상의 정성을 들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죠. 영국에서의 첫 만남 때부터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그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완도의 한 양식장을 방문했던 날의 일은 지금도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김 관리인은 자부심을 가지고 양식장의 특별한 수질 관리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밤중에도 2시간마다 일어나 수조를 점검하고 태풍이 올 때면 철야로 광어들을 지킨다는 이야기였죠. 그때 조슈아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정말 시간 낭비예요. 런던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원시적인 방식을 고집하나요? 김 관리인의 얼굴이 굳어졌고 통역을 담당하던 하준의 표정도 불편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점심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김 관리인의 아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주려 했는데 조슈아는 위생은 괜찮은 거예요? 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도시락통을 받아들자마자 냄새가 특이하네요 라는 말과 함께 내용물을 휴지통에 버리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심해졌어요. 김 관리인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일지를 조슈아는 이런 걸 왜 수기로 작성하나요? 엑셀도 모르시나요? 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이 담긴 일지를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동료인 그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조슈아의 태도는 계속해서 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한국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당신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네요 라는 말까지 내뱉었죠. 김 관리인의 눈에 맺힌 서글픈 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하주는 조슈아의 태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굳은 표정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 더 이상 예전의 동료를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취재를 마치고 조슈아와 함께 호텔 근처 펍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맥주를 몇 잔 마신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밤거리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문득 멈칫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의 불빛 사이로 야근하는 사무실이 보였어요. 조슈아는 천천히 옛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던 시절, 처음에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 했어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높은 연봉, 세련된 사무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고 주말에도 수시로 회의가 잡혔습니다. 영국에서 공들여 준비해온 기획안은 한국 시장을 모르는 외국인의 생각이라며 매번 묵살되었죠. 본사와 지사 사이에서 시차로 인한 새벽 화상회의는 일상이 되었고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3개월간 준비한 신제품 런칭 기획안이 발표 직전 날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사무실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며 사직서를 썼다고 했어요. 조슈아의 손가락은 맥주잔의 물방울을 무의식적으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야근에 지친 몸으로 텅 빈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날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소외감,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좌절감까지 그 모든 경험들이 한국에 대한 깊은 반감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조슈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쓰라린 경험에 공감이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한 회사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어떻게 한 나라의 문화 전체를 부정하는 편견이 될 수 있는지, 저 역시 처음에는 영국의 잣대로 이곳을 재단하려 했지만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 담긴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특히 양식장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회사 생활의 불만을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양식장. 관리인들에게 투영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이었어요. 밤낮으로 수조를 살피고 폭풍이 올 때면 목숨을 걸고 양식장을 지키는 그들의 헌신을 시간 낭비라 폄하한 것은 어떤 상처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불행한 경험이 모든 것을 재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조슈아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취재를 위해 방문한 통영의 한 양식장에서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양식장의 직원들은 모두 비상 대기 상태였고 밤새 교대로 순찰을 돌며 광어들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관리인 박 씨는 철야 준비를 하며 비상용 산소 발생기를 점검하고 있었죠. 조슈아는 이런 광경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현대 기술로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람이 고생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의 말에 박 씨의 아들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3년 전 태풍 때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자동 시스템이 모두 멈춰섰을 때 아버지와 동료들이 밤새 산소 호스를 들고 수조를 지켰다고요. 덕분에 다른 양식장들이 모두 피해를 볼 때 이곳의 광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슈아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박 씨가 조용히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1980년대 흑백 사진이었는데 어린 박 씨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는 이 양식장이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3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이자 자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조슈아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마치 오래된 유리창이 살짝 금이 가듯 그의 차가운 시선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사진 속 부자의 모습이 그의 마음 한켠을 건드린 듯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태풍은 거세졌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박 씨와 직원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조슈아도 그들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 있기만 하던 그가 어느새 호스를 들고 수조를 살피고 있었어요. 새벽녘 태풍이 지나간 후 모두가 지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슈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비판 뒤에 숨어있던 상처가 어쩌면 이 긴 밤을 통해 조금은 치유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슈아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 속에 더 큰 가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준과 함께 통영의 굴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취재 계획에는 없었던 곳이었지만 하준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데려온 곳이었어요.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작은 포구에 도착하자 멀리 굴 양식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국에서 굴은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고급 식재료였어요.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개에 15파운드를 호가하는 것이 당연했죠. 그런데 하준이 보여준 굴 직판장의 가격표를 보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통영산 생굴 1kg이 10,000원도 채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신선도는 영국의 어느 레스토랑보다 뛰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생산량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연간 1영톤 정도의 굴이 생산되는데 통영 한 지역에서만 연간 20영톤이 넘는 굴이 생산된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어민의 안내로 양식장으로 향했어요. 굴수화식 양식장은 마치 바다 위의 농장 같았습니다. 수면 아래로 길게 늘어진 굴줄에는 수천 개의 굴이 자라고 있었죠. 어민은 거친 손으로 굴줄을 당기며 설명했습니다. 수온, 플랑크톤 농도, 조류의 세기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 최적의 위치를 찾아낸다고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작업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바다로 나가 굴을 수확하고 선별하고 손질하는 과정이 이어졌어요. 영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에 이렇게 신선한 굴을 제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런 노력 덕분이었던 거죠. 작업장 한켠에서는 젊은 어민들이 선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마치 장인과도 같았어요. 크기와 상태를 보고 순식간에 등급을 나누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중 한 청년은 3대째 굴 양식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점심때 맛본 생굴의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갓 수확한 굴에서는 바다 내음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신선함이 느껴졌어요. 영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본 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하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수산업의 저력이라고요. 그날 저녁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생산량의 차이가 아닌 이면에 숨겨진 노력과 열정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한국의 수산업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런던의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쓴 연재 기사가 예상 이상의 반응을 얻었다며 1년 더 연재를 이어가자는 제안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막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떠난다는 건 너무 아쉬웠으니까요. 특히 하준과 나눴던 수많은 대화들이 제 마음 한켠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원이었던 그가 어느새 제게 한국을 이해하는 가장 소중한 안내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차분한 설명과 깊이 있는 통찰은 제가 한국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슈아도 변했어요. 얼마 전 그가 보내온 메일에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산업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통영에서 만난 박씨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싶다고 했죠.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가 이제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처음 만났던 시장의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그날처럼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고 이번에는 광어회 손질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하준과 함께 통영 양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겨울바다는 차가웠지만 양식장의 온기는 여전했어요. 작업자들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정성, 거친 파도와 싸우며 지켜내는 굳은 의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자부심까지.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제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하준이 제안한 소박한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가 쓴 기사들이 단순한 르포타지를 넘어 깊이 있는 문화교류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제게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작은 나라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과 깊이를 품은 특별한 곳이 되었으니까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돌아오는 날짜는 비워두었습니다. 아마도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이곳을 찾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게도 그리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특히 하준과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를 넘어 우리는 어느새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사연 시작합니다. 지난 국군의 날,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되어 온 한국의 첨단 무기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무기들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였습니다. 한국의 신무기들이 TV를 통해 공개되자 외신들의 보도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 뉴스를 시청하던 한 남성이 소름이 돋은 듯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남성은 무엇을 보고 그토록 놀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웨스트포인트의 군사전략학과에 다니고 있는 마이클 존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군인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 어릴 때부터 군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며 자라왔어요. 할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으로 제 어린 시절의 영웅이었죠. 그분의 서재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빛나는 훈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저에게 그곳은 마치 보물창고 같았어요. 주말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항상 전쟁 이야기로 제 상상력을 자극하셨죠. 마이클, 넌 우리가 어떻게 정글에서 살아남았는지 알고 싶니? 하시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거야. 그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존경심과 감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한국 군인들의 사진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내 또래였단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어.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것 같은 깊이가 있었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그 사진 속 군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한국군의 용맹함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은 마치 1000년 동안 전쟁만 해온 것처럼 싸웠단다. 우리 미군들도 놀랄 정도였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때를 회상하는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한국군들은 정글에서도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 우리가 적응하느라 고생할 때 그들은 이미 전술을 세우고 있었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야간 작전이었어. 우리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그들은 오히려 선호했지. 한 번은 소수의 한국군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 매복 작전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단다. 그들의 사상자 교환비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됐어. 우리가 1대 9 정도였다면 한국군은 1대 100까지도 기록했지. 마치 한 명의 한국군이 100명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것 같았어.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오랫동안 공략하지 못했던 적의 요새가 있었는데 한국 해병대가 합류하자마자 단 2시간 만에 점령해버렸어. 우리 모두 입이 떡 벌어졌지. 그들의 총기 다루는 솜씨도 대단했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총을 들고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지.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간다더군. 그래서 그런 실력이 나오는 거였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군의 용맹함과 뛰어난 전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전사들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들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자란 저와는 달리 아버지는 군인의 삶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의 아들로 자라셨지만 그 경험은 오히려 아버지를 평범한 삶으로 이끌었죠. 마이클, 넌 할아버지의 이야기만 들었지.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은 모르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전쟁터에 계실 때 우리 가족은 언제 그분이 돌아오실지 모른 채 불안에 떨며 살았단다. 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인의 삶은 영광스럽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크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모두 잃게 되지.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할아버지의 삶이 너무나 멋져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빠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나라를 위해 싸우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그래, 내 말도 맞아. 하지만 영웅의 가족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단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군사학교 진학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정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우리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종종 언쟁으로 이어졌고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어요. 넌 아직 어려.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반발했죠. 아빠도 직접 겪어보신 적 없잖아요.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빠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깊은 상처가 스치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군인이 되겠다는 결심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특히 한국군의 용기와 결단력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졌죠. 언젠가 아빠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훌륭한 군인이 되어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한국군들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아버지와의 갈등은 오히려 제 꿈을 향한 발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군인이 되겠다는 제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고 저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드디어 제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한 것이죠. 입학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학업 성적은 물론 체력 테스트, 그리고 의회 추천서까지 필요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길이 될 거야. 아버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알아요, 아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달리기를 하고 밤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있었어요. 체력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했거든요. 특히 군사 전략과 역사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한국군 이야기가 책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 넌 정말 대단해.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죠. 마침내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도 걱정과 함께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조심해라, 아들아. 아버지의 포옹은 평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의 생활은 상상 그 이상으로 고됐어요. 새벽부터 시작되는 체력 훈련, 빡빡한 수업 일정,
그리고 엄격한 군사훈련까지.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즐겼습니다. 특히 군사전략 수업은 제 최애 과목이 되었죠. 웨스트포인트에서의 3학년 첫 학기, 저는 맥스웰 교수님의 현대 군사전략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첫 수업부터 교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죠. 여러분, 오늘날 미군이 가장 주목해야 할 군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다양한 국가를 언급했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바로 한국군입니다. 교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성 전술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입니다. 유럽의 성은 귀족을 위한 것이었고 일본의 성은 무사들의 요새였죠. 하지만 한국의 산성은 전혀 달랐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산성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산성의 특징은 인구적 차원에서 인구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적이 침공하면 주거지를 비웁니다. 주거지를 비우고 청야라고 해서 들판을 다 불태우고 곡식을 다 불태우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이때만큼은 남녀노소가 한솥밥을 먹으며 단합력을 발휘해서 산성 안에서 농성을 해야 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렇다면 평소의 마을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존슨생도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들은 위기시 주거지를 포기하고 모두 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독특한 전쟁 철학입니다. 산성 안에서 농성을 해야 될 때 성내 질서도 지켜야 되고 엄청난 배고픔도 함께 견뎌야 되고 엄청난 극한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 산성의 또 다른 특징은 퇴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갇힌 공간에서의 농성의 방어력은 극강이에요. 하지만 산성이 함락되면 다 죽어요. 이 고통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한국 산성의 문화적, 인문적 특징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결연한 의지와 생존 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전쟁 철학은 단순한 전술을 넘어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군대로 변모하는 놀라운 개념이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현재 한국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약 18개월에서 21개월간 복무하죠. 전체 남성이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군의 강점입니다. 전 국민이 군사훈련을 받는 거죠. 이는 한국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 국가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한국의 28배나 됩니다. 과거에도 거의 언제나 10배, 20배 이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주민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생존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적은 최대한 많이 죽이고 아군은 최대한 적게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죽여야 했죠. 왜냐하면 물러난 적은 다시 되돌아오니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무 군복무 제도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독특한 전쟁관입니다. 그들에게 군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한국군의 놀라운 전투력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민족적 특성이었던 거죠. 다음 수업에서 교수님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1992년 LA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바로 루프탑 코리안 사건입니다. 스크린에는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992년 4월 29일 LA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흑인들이 백인 상점과 중산층 백인 주택가를 공격했죠. 백인 경찰들은 백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면서 흑인 폭동 시위자들을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 우리 재미 교포들의 상가는 지켜주지도 않고 진압해주지도 않았어요. 마치 너희 저기 가서 약탈해라고 길을 터준 것과 다름없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흑인들이 한국인 상점으로 몰려왔을 때 재미교포들은 곧바로 결집해서 산성으로 올라갔어요. 바로 루프탑 코리안이라 불리는 사건의 시작이었죠.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건물들을 바리케이드로 폐쇄한 후 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총을 들고 다가오는 흑인들을 저지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 말하자면 그들이 구축한 산성을 훌륭하게 지켜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한국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전술이 이곳 미국에서도 그대로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루프탑 코리안의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전설이 되어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불러요. 그들의 결집력, 단결력, 그 실행력과 전투력, 그리고 그 특이한 전쟁 방식, 산성과 사격의 조합, 이것은 그들이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전쟁터가 아닌 일상에서도 그들의 군인 정신이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한국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이 이곳 미국에서도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직력과 전투력은 경찰도 폭도들도 놀라게 했죠. 실제로 저는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들의 대응은 마치 전문 군인들 같았어요. 소통, 전략, 실행력 모두 완벽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총기 다루는 솜씨였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총을 들고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교수님은 잠시 회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지점령이 넘버원이잖아요. 그들은 다 루프탑으로 올라갔어요. 고지 위에서 사격을 하는 거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그들의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M16 소총을 두 눈 감고 조립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흑인들이나 멕시코계들도 총은 가지고 있지만 정식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국 예비역들은 달랐어요. 그냥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탕탕탕. 저쪽은 총을 들고 오긴 왔지만 폭도들은 그냥 허공에 대고 펑펑펑 쏘는데 한국인들은 사람을 직접 조준해서 쏘진 않았어요. 오면 땅. 그렇게 바로 앞 콘크리트에 탕. 오지 말라고 경고 사격을 했죠.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의 눈이 교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생생한 증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과 자위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군인 정신이 단순히 군대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들의 삶 자체였다는 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교수님의 루프탑 코리안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 국제문화교류 동아리에서 새로운 회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라는 이름의 한국인 교환학생이었죠. 그녀의 밝은 미소와 유창한 영어 실력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소피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인사에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고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피아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미국의 이모저모를 소개해 주었죠. 학기 중반 우리 학교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부스가 캠퍼스 곳곳에 설치되었고 그 중에는 사격 게임 부스도 있었어요. 소피아, 저기 사격 게임 한번 해볼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저 총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민간인들이 총을 소지할 수 없거든요. 괜찮아.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야. 제가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사격 부스로 향했고 차례가 되어 소피아가 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지만 총을 잡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탕, 탕, 탕. 연이은 총성과 함께 관역의 표적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와, 소피아. 너 정말 대단한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녀의 점수는 그날 부스 최고 기록을 갱신했고 우리는 큰 상품인 대형 곰인형을 받았습니다. 혹시 너의 아버지가 군인이셨어?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평범한 회사원이세요. 하지만 모든 한국 남자들처럼 군대는 다녀오셨죠. 그 순간 교수님의 수업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모든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루프탑 코리안들의 놀라운 사격 실력도요. 혹시 이게 한국인의 DNA에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우리 조상들부터 이어져 온 본능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들의 숨겨진 재능에 대해 더욱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져 있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그들만의 특별한 능력. 그것이 바로 한국을 지켜온 힘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소피아와 함께 들고 온 큰 곰인형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뉴스 앱을 열어 최근 소식들을 훑어보던 중 갑자기 눈을 사로잡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 괴물 미사일 현무5 공개. 전 세계 충격. 호기심에 찬 저는 즉시 기사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5라는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세계 최고 수준인 8톤에 달하며 지하 수백 미터의 벙커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북한의 지하 벙커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더불어 이 미사일의 존재가 전 세계에 한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한국의 전통적인 전술과 현대의 첨단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 바로 이 현무5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은 18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측면 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존 스미스는 현무5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미사일로 한국의 군사력이 이제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왜 미국에서는 이런 무기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현무5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군사 전략 수업에서 이 주제로 토론을 제안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 전통, 그리고 현대 기술의 결정체였고 세계 군사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군사력과 전략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래의 군 지도자로서 이런 변화는 세계 군사 지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군사력과 전략에 대해 깊이 공부하면서 저는 점차 새로운 비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군대의 미래를 위해 한국의 군사 전술과 정신을 접목시키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의 학업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군사 역사와 현대 전략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어요. 또한 한국 국방부와 교류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와 캠퍼스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넌 정말 대단해.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다니.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소피아. 너희 나라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져. 언젠가 나도 너희 나라처럼 강인하고 지혜로운 군인이 되고 싶어. 소피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마이클. 그리고 난 내가 우리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 거라고 믿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 넌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내가 꿈꾸는 그 미래를 반드시 이루길 바란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여정을 상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 양국 군대에서의 경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는 모습까지.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두 나라의 안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략, 그리고 더 강한 동맹을 위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는 미래였고 저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루리라 결심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